사실 이건 정말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난리가 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영화처럼 만약 우리가 사는 도시가 거의 파산 직전이라면 어떨까요? 주력 산업이었었던 공장들은 모두 문을 닫고 강물은 썩어가고 실업률은 25%가 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마지막 남은 예산을 긁어 모아서 미술관을 짓겠다고 발표를 한다면 난리가 나겠죠.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하는 시민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한가한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역사상 가장 무모하고 성공적인 도박으로 불리는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1980년대 빌바오의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빌바오는 지금의 깔끔하고 멋진 관광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본래 수십 년간 철강 산업과 조선업으로 스페인의 경제를 이끌던 유럽 최고의 공업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등과의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산업의 구조가 급격히 바뀌게 되고요. 도시 전체의 경기가 가라앉기 시작했죠. 공장들은 문을 닫고 항구는 녹슨 배들로 가득 찼으며 도시는 잿빛 매연과 실업자들로 넘쳐났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네르비온 강은 수십 년간 쏟아부은 공장 폐수로 오염돼서 물고기조차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라 불리고 있었고, 사람들은 강 근처에만 가도 냄새가 난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희망이 사라진 도시에서 결국 사람들은 떠나가기 시작을 했고, 빌바오는 쇠락한 공업도시의 상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스크 지방 정부는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더 이상 굴뚝 산업으로는 미래가 없다. 문화와 서비스를 중심으로 도시의 패러다임을, 즉 도시의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자. 사실 이건 정말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은 미술관을 지을 돈으로 공장을 다시 돌려라, 예술이 밥을 먹여주냐며 난리가 나고, 정부의 리더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도시의 마지막 남은 돈을 미술관이라는 단 하나의 카드에 전부 건 정말 위험한 도박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거대한 도박에 뉴욕의 구겐하임 재단이 파트너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빌바오 정부는 잊혀진 공업도시에 그냥 빌바오 시립미술관이나 하나 짓는다고 런던이나 파리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 타이밍에 월트 디즈니나 맥도날드처럼 전 세계로 브랜드를 확장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구겐하임 재단을 설득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때 빌바오가 구겐하임에게 정말 파격적인, 어찌 보면 좀 굴욕적일 수도 있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모든 비용을 다 대겠다는 제안을 한 것이죠. 당시 건설 예산으로 책정된 1억 달러 전액은 물론이고, 구겐하임이라는 이름을 빌려 쓰면서 컬렉션을 공유하는 대가로 무려 2천만 달러의 브랜드 사용료까지 지불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거기다 매년 운영비와 5천만 달러 규모의 작품 구입 기금까지 약속했죠. 구겐하임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유럽의 핵심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인데 거절할 이유가 없었겠죠. 그렇게 세계의 도박은 성사가 되게 됐는데, 이때 구겐하임은 이 도박의 건축가로 프랭크 게리를 지목합니다. 사실 프랭크 게리는 당시에 네모 반듯한 건물을 짓는 소위 말하는 안전한 건축가는 아니었었죠. 종이를 구긴 것 같은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건축계의 이단아 혹은 천재로 불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게리가 빌바오의 낡은 항구 부지에 제안한 디자인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빌바오의 역사적인 배를 해체한 것 같기도 하고, 강에서 막 뛰어오르는 거대한 물고기 같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거대한 곡선 덩어리였죠. 여기서 첫 번째 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모습이 너무 기이해서 이걸 지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기존의 건축 도면은 아시다시피 평면으로 된 2차원의 도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게리가 디자인한 이 복잡한 곡면은 2차원 도면으로는 도저히 계산하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모든 면이 다 다른 각도로 휘어져 있으니까 세계적인 엔지니어들조차 포기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냥 게리의 디자인은 그저 멋진 스케치로만 남을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불가능한 건물을 짓기 위해 프랭크 게리 사무소가 전혀 다른 분야의 기술을 가져온 것이죠. 바로 카티아라는 3D 설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원래 건축용은 아니었었고, 프랑스의 다소 항공이라는 회사가 미라주 전투기의 복잡한 날개 곡면을 설계하기 위해서 만든 최첨단 항공 우주 공학 프로그램이었었다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전투기를 만들던 기술을 가져와서 미술관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덕분에 수만 개에 달하는 건물이 모든 좌표를 3차원 공간에서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철골 구조물과 외벽 패널을 오차 없이 완벽하게 제작하고 조립할 수 있었다고 하죠. 이 카티아가 없었다면 아마도 지금 이 구겐하임 빌바오는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는 어떻게든 해결됐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외벽이었죠. 프랭크 게리는 이 건물의 겉면이 잿빛 도시의 하늘과 빛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피부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게리는 티타늄을 재료로 사용하길 바랬죠. 하지만 문제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티타늄 가격이 당시에 어마어마했다고 하죠. 예산이 어떻게 해도 맞질 않으니까 프로젝트 팀은 결국 더 저렴한 스테인리스 스틸을 써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영화처럼 지구 반대편에서 역사의 톱니바퀴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일이 생겨버리죠. 바로 소련의 붕괴입니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면서 냉전 시대에 미국과의 군비 경쟁을 위해 쌓아두었던 엄청난 양의 군사용 티타늄 재고가 국제시장의 헐값으로 풀려나버리고 만 것이죠. 대박이죠. 프랭크 게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러시아산 티타늄을 즉시 저렴한 가격에 사들이는데 원래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던 티타늄을 거의 스테인리스 스틸과 비슷한 가격에 확보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0.38mm라는 종이처럼 아주 얇은 티타늄 패널 33,000장으로 이 거대한 건물의 외벽을 모두 덮을 수 있었죠. 전투기 설계 기술과 한 국가의 붕괴가 만들어낸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1997년 10월 마침내 미술관이 문을 엽니다. 반응은 열광 그 자체로 잿빛 공업 도시의 한가운데 태양빛을 받아 황금빛으로 타오르는 듯한 거대한 티타늄 조형물이 난리가 난 것이죠. 이 건물은 맑은 날엔 황금빛으로, 흐린 날엔 강물처럼 차가운 은빛으로, 노을이 질 땐 또 붉은 빛으로 마치 스스로 빛을 내는 생명체처럼 도시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결과도 상상을 초월했죠. 개관 첫 해에만 13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오직 이 건물 하나를 보기 위해 잊혀졌던 도시 빌바오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술관은 단 3년 만에 건설 비용을 모두 회수했다고 하죠. 가장 큰 변화는 빌바오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이런 위대한 건축물을 가질 수 있다는 강력한 자부심이 도시 전체의 분위기를 바꾼 것이죠. 그리고 빌바오는 이 성공을 촉매제 삼아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요. 시민들은 썩었던 네르비온 강을 되살리기 시작하고 지금은 물고기가 돌아오는 깨끗한 강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최첨단 지하철을 디자인하고 산티아고 칼라트라바가 우아한 다리를 설계하면서 도시 전체를 새롭게 리빌링했죠. 그렇게 철강과 조선업 대신 문화, 관광, 서비스 산업이 도시의 새로운 심장이 되었고 경제학자들은 이 전례 없는 현상에 대해 문화시설 하나가 도시의 경제 지도와 산업 구조를 통째로 바꿨다고 평가하며 빌바오 효과, 더 빌바오 이펙트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빌바오에 대한 이야기는 빵이냐 예술이냐 라는 우리의 낡은 질문에 가장 현대적인 대답을 던집니다. 문화는 더 이상 생계가 해결된 후에 마지막으로 즐기는 사치가 아니라 때로는 그 도시의 생계 그 자체를 책임지고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